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령수 소장님 이런 자리 마련한 여러 가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걸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말이죠.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한두 가지만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한 100년을 생각해 봅시다. 2045년, 2048년 정도죠. 100년을 이렇게 쭉 더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큰 산을 두 개를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두 산을 넘어왔습니다. 하나가 산업화라는 산이고, 하나가 민주화라는 산을 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1945년에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많은 독립된 해방 국가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1945년까지 우리가, 혹은 1948년 2050년으로 잡읍시다. 2050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보면은 제가 볼 때 산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큰 산이. 이게 이제 하나가 선진화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통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선진화와 통일은 아마 동시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선진통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선진화시키는, 선진화라는 게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세계 모범 국가를 만드는 거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나라를 만드는 걸 우리가 선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화를 제가 전에 한번 부민덕국이다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백성이 사는 덕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한번. 앞으로 5년 안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2015년이라고 지금 부르니까 2000 길게 잡아도 2020년이 될 것이고, 아마 빠르면은 앞으로 2, 3년 안에, 길어도 4, 5년 안에 남북관계가 크게 변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변화가 시작이 돼서 10년간 남북 변화가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남한 주도의 통일 과정을 10년 동안 우리가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2030년쯤 되면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2030년부터 2050년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그렇게 해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세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세계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분단이 당분간 지속이 되면서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은 아마 쉽지.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중국화는 이것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한다. 우리 지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8선 이 휴전선이 아니라 이제 이게 국경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일에 실패할 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지금도 낮은 선봉에서 중국 상선들이 오징어를 많이 잡아서 동해안에 우리 어민들이 오징어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이제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 등장할 것입니다. 군함이 등장을 해서 동해안에 아마 군항에, 이제 중국의 군항이 여기서 등장을 해서 이 배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이제
대한해협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바레만이나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여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빠른 속도로 재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북아는 빠르게 제2의 냉전적인 대립과 갈등과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묻는 건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 같은 자존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한국 안에서의 경제 활동이 지금과 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쯤 되면 서울서 이제 반미, 친미, 반중, 친중 데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외국 전문가들이.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이게 지금과 같은 자존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연 이런 선진 통일을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선진 이제 통일이 좋은 건 아는데 과연 이 기회가 올 것인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역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통일은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한반도가 통일할 의지를 가져야지 만들어지는데 만들 수 있는 외부적인 여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선진 통일을 이룰 것이냐? 세 가지. 첫째는 국민이 혹은 지도자가 통일할 열정과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정과 의지를 갖는 게 제일. 통일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통일할 나라는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통일하려면 북한 동포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어요. 북한 정권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통일 외교입니다. 첫째가 통일 의지를 가질 것, 두 번째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을 것, 세 번째가 적극적인 통일 외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통일 외교 없었단 말이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 외교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통일 외교는 세 가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첫째는 통일하겠다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준비를 보여야 됩니다. 당신들이 반대만 안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일하겠다, 통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 이뤄온 것이다. 중국한테 이뤘고 일본, 러시아, 미국에 이뤘다는 걸 설득하고 통일을 해야지 동북아가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열리지. 통일 못하면 아까 본 새로운 냉전,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내는 것. 이 세 가지를 설득하는 게 통일의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대학은 마지막으로 대학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통일관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제가 볼 때 통일관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뭐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들을 올바르게 정리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통일관이 많고 이거를 바로 세우는 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중도 통일론이라는 게 있어요. 북쪽의 장점과 남쪽의 장점을 잘 결합을 해서 뭔가 중도적인 통일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 틀린 견해입니다. 여러분 노예사회와 민주사회 사이에 자유사회와 노예사회 사이에 중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대단히 낭만적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바로 세워줘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밖에 없습니다.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중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 일각에 이해는 중립화 통일론이 있습니다. 영세 중립화하면 어떠냐?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여러 가지로 강대국에 비해서 아주 영세 중립화를 해서 한번 각 나라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
되지 않느냐 우리 통일에. 그 애국심을 이해하지만 이거는 틀린 길입니다. 중립화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면 모릅니다만 대한민국 한반도는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누가 한반도를 장악하느냐가 동아시아 패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학교입니다. 학교.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지금 통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만드는 게 두 번째. 올바른 통일론을 세우고 두 번째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통일의 선봉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근데 지금 대학의 카리큘럼의 선생님들 준비 상황들이 과연 이렇게 크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다음 세대한테 올바른 통일관과 올바른 역사관 이런 걸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느냐고 본다면 대단히 미흡한 것이 많지 않겠나. 요즘으로 하면 1등 국가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907년 얘기입니다. 세계 상가 되기를 희망하노라는 거.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건 이 해수입니다. 1907년은 대한제국이 망할 때입니다. 3년 후에는 우리가 일본에 병탄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군이 쇠잔할 대로 쇠잔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점에서 이거를 꿈꿨습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는 언젠가 세계 상도국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나라의 부군이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도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발전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이제 조금만 몇 발짝만 더 나가면 통일과 선진이 될 수 있는 그 세계 국가가 될 수 있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손에 잡힐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난 주저앉는다면 이건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들한테 지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21세기 초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선진 통일을 이뤄서 앞으로 100년 후에 22세기에 이 땅에 살 후손들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2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꿈꿨던 것을 100년 후에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게 됐다는 걸 아주 고마워하고 자랑하고 그런 시대를 같이 꼭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호소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있지 않겠냐 한반도. 한반도의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한반도에 자기들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한반도를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중국 주변 전략은 항상 이의제입니다. 적으로 하여금 적을 견제시키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게 중국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운데 있고 변방에 있는 나라가 자기들 영향권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걸 원하고. 두 번째, 그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 간에 변방에 있는 나라들 간에 서로 갈등과 대립을 유도하고 그 위에서 현상 유지를 즐기는 게 중국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반도 분단이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고 통일된 분단된 남북한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영향권을 계속 자기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가 이제 불가능하고 한반도 통일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통일 한반도를 전제로 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가 우리의 통일 노력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전략을 바꾸지 말고 이제 통일된 한반도와 같이 동북아의 평화도 만들고 건설도 하고 우리가 너희들하고 적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이지. 우리가 책임 있는 나라로서 경제적 번영과 평화 유지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과의 장기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대등한 시대 아니냐 옛날처럼 조공바치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를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중국 안에서도 일정한 부분이 좋다 그것이 옳구나 하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전략을 바꿔서
하고 새로운 시대의 대안 전략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과연 이거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가능하느냐는 우리 국민들. 그래서 나는 국민운동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고객의 비율을 맞춥니다. 정치인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당장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고객이 수준이 높여지면서 정치인들이 그 새로운 고객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려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중요시 생각하고 통일을 이슈화하고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 걸 통해서 정치인의 변화를 유도해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보다는 이게 좀 빨리 와야 되고 또 정치권 내부에서도 내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선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정치개혁의 이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다음에 통일학과 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학과 개설 못지않게 더 필요한 건 모든 학과에 관계없이 통일을 공부를 해요. 모든 학과. 이과든 문과든 모든 학과에 관계없이 통일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초에 말이에요. 예일대학교가 이과든 문과든 무슨 뭐 예술을 하든 공과 학생이든 예일대학교는 모든 학과 학생들한테 모든 공통 과목을 하나 설치했어요. 뭡니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중국어를 몇 학기를 반드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해야지 예일대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2050년이 되면 세계의 랭귀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랭귀지 지도를 그렸는데 보니까 중국말을 모르면 이게 세계에서 1등 국민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우리 예일대학교 졸업생은 의사를 하든 예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중국어는 일정한 수준을 반드시 배워서 졸업시키는 게 좋겠다 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은 학과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흐름 속에서 있고 어디쯤 와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가지고 전쟁하고 있어요. 진보 보수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전쟁하고 있어요. 권력 투쟁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고 통일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각을 갖고 해야지 각자가 자기가 각 분야에서 내가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학교 교사가 되든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과정, 통일 후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픽처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부분 통일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